저희가 1학기 명사 초청 특강을 계획하고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다양한 주제와 또 다양한 계층에 계신 강사님들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셔서 굉장히 먼 거리죠. 끝에서 끝까지 오셨으니까 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기훈 강사님에 대해서 교장님께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우리 학교 물류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진상면 출신입니다. 음, 어,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 물류 분야로 주로 많이 나가게 되겠지만 그 많은 또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에서 진상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그런데 물류 고등학교 있는 줄은 몰랐답니다. 옛날 진상 중고등학교 있는 것은 알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좀 소개를 했고 학교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강까지 초청했으니까 오늘 잘 듣고 또 나중에 또 귀한 여러분의 어떤 동기부여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66년 전남 광양 진상면 탄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생하셨고 진상중학교와 순천고등학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다음에 98년 제42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을 합격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신남박 정책추진단, 경제산업협력관, 여기는 2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계속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기웅.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서기훈 국장입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감회가 여기 와서 강연 요청을 받았고 강연하는 게 특별히 감회가 새로운데, 여기 진상 이제 이 한국항만 물류학교는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78년에 졸업했고 진상초등학교를, 중학교를 어, 어, 81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사용하던 건물이 요 옆에 있는 여기 건물이 1학년 때 사용했었고, 2학년 때는 아마 저쪽 건물로 썼던 거, 3학년 때는 지금 현재 중학교로 사용하는 저 왼쪽에 있는 3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을 지금 현재 중학교로 사용한 건물을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중학교 그쪽 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인연이 있고요. 물론 또 아직도 부모님이 여기 진상 탄치에 살고 계셔서, 아버님 어머니 살고 계셔서 1년에 최소한 두 번, 최소 두 번은 옵니다. 뭐 추석하고 설하고. 그전에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지난 주에도 한번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유통물류와 관련된 일을 사무관 때도 했고 과장 때도 했었어요. 그 사무관 때는 제가 보니까 2005년도 6년도, 과장 때는 2017년도 19년대 유통과 관련된 유통 정책을 했어서 여러분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또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이 어떤 것인지도 대충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 뭐 이제 여러분만큼 여러 여기 학교에 계신 이 선생님들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했었고, 또 지금은 지금 그 대통령 신남방 특별위원회 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아세안과 아세안 지역 10개 국가, 그다음에 인도 지역을 묶어서 경제 협력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학교 또 교장 선생님이 저희 또 고등학교 동문이시고 그래서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초청을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서 무척 반갑습니다. 또 젊은 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도 즐겁고요. 특별히 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연이라고 하는데 뭐 강연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정책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겪었던 거를 좀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시각,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정책들이 있고 어떻게 이와 관련된 물류와 관련된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 여러분의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들이 있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걸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물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여러분한테 뭐 직접적으로 삶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물류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볼까요? 물류는 보통 이제 그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는 물류를 그 경제의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또 제3의 이윤환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물류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온라인 그 시장이 커지면서 더더구나 또 물류가 중요해졌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경제 활성을 하면서 이 물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중요성은 아주 특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 그와 관련된 전문성과 그와 관련된 일을 관련된 그 학교에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럼 박수 3번. 학교의 후배고 또 뭐 제가 일을 해왔던 것에 그라서 중요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20년 이상 하고 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물류가 중요해요. 미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큰 나라에서도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그게 얼마나 그 비용 절감하는데 큰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새로운 최근의 창업이나 새로운 최근에 있어서의 혁신이 일어난 데가 물류예요. 물류 유통 쪽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우리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대 이제 그 다른 쪽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이 물류 쪽에서의 혁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좀 시야를 넓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향후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속 창의적이고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도 소개하려는 거는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먼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했던 걸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그 이 신남방 정책 추진과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려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했었던 유통망 물류 관련된 사무관대 정책은 이거였었어요. 지금도 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산업부장에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중소유통이 위축이 되니까 대형마트 출점을 해서 중소유통이 위축이 되니까 이제 중소유통의 출점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제가 사무관대 2005년도 있는데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대형 유통 매장이 출점을 할 때 전통시장으로 또 500m의 출점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이었었어요. 근데 그러한 요구가 굉장히 커져서 그거를 어떻게 어드레스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가를 제가 한때 고민을 했었고 그게 이제 물론 제가 그 과를 떠난 이후에 그게 대형마트를 출점할 때는 500m 이내 출점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영업시간은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정책이 여러분과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다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그런 이 일자리 수나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새로운 또 그 요구가 온라인이나 비대면의 활성화로 인해서 새로운 그 직업이나 새로운 그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새롭게 바뀌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빅데이터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그 요구가 굉장히 많죠. 이 시장에서 요구. 자,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 요구가 그 상품에 대한 그 정보라든지 소비 행태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고, 세 번째는 이제 첨단 물류센터를 짓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소비자한테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시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드론이나 로봇을 통한 배송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앞으로 일을 하는 방식, 여러분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큰 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물류와 관련된 어떤 큰 흐름에서의 하나의 역할을 맡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 톱니바퀴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큰 흐름을 알면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창업을 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여러분들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것들도 같이 아마 이제 학교에서 배우시겠지만 같이 공유를 그래서 시켜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류는 국내 시장에서의 생산 물자가 소비자한테 이동되는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는, 정의는, 물류의 정의는 사실은 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는 생산자에게서 소비자로까지 이동하는 과정인데, 이 생산자도 예를 들어서 생산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래 요소를 그 생산 이 연료를 또 생산자까지 전달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현대 자동차가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도 모르지만, 현대 자동차도 실질적으로는 각각 부품을 생산하는 데는 소비자가 현대 자동차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그 관점에 따라서 저는 정의를 그렇게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류가 국내에서도 어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전달되는 과정이 국제적으로 마찬가지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GDP의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 60% 정도가 수출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물건을 국내 부전장이 적은 데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해외로 판매를 하고 해외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여기 있는 항만, 광양 항만도 마찬가지고, 부산 항만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항만이나 아니면 그 공항을 통해서 물품이 이 해외로 이제 교류를 하는 거라서 그게 다 물류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해외에서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국내에 생산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해외 시장에서의 변화, 또 해외에서의 수출입 관계도 여러분의 일자리와 여러분의 일하는 앞으로의 그 일이 비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공유를 하자면은 여기 있는 정책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이 정책의 틀은 신남방이라고 붙인 것은 아세안과 그다음에 인도의 대외 협력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붙인 것이고, 지금은 이제 좀 방향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신남방 정책은 이제 사람 중심의 상생 방향 공동체인데, 이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한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사실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전 세계에 이런 기적의 나라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이제 경력 소개에 나왔지만 제가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웅크타드라는데 제네바에 있는 국제 유엔 개발기구의 회의라는 곳에 파견가 있었는데, 거기서의 이제 저희 평가가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개발도상국인데 선진국으로 사실 가기 직전.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얻지를 않았어요. 모든 경제 지표는 선진국 지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이 되면은 대외 무역 협상에 있어서 선진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누리, 이제 특히 농수산물과 관련된 지위가 다 박탈이 돼요.
다 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농수산물 시장은 되게 이제 취약하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외 시장 개방 문제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웅크타드에서의 평가나 선진국의 평가 어떻게 한국은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그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아세안과 인도와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게 이 신남방 정책의 주 포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분단 이후에 사실 생존 위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역동적으로 압축적 성장을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인도라든지 아세안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 인도라는 것은 우리 이제 불교를 전래된 거고 아세안은 사실 우리와 물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따로따로 하나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 아세안 같으면 인구가 6억 6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10%까지는 안 돼도 굉장히 많죠. 시장 규모도 3조 달러나 돼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는 13억이나 되고 13억이나 되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는 2.7조 달러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중에 아시아를 먼저 보면 아세안은 여기 있는 것처럼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렇게 인도가 중심이 돼서 한 10개 국가가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세안이 중요한 것이 아세안은 아시다시피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도 그 유럽으로부터도 또 월남 같은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과 그 국경이 접하고 있다. 중국하고도 안 가고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갚지도 않고 유럽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지배도 받았고 미국으로부터 지배도 받았고 월남전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침략받았고 일본으로도 침략받았고 그래서 여기는 자기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은 나라여서 그래서 아세안이라는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그 세 나라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경제 공동체 말고 하여튼 그 자체적인 어떤 경제력과 정치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경제 관계라든지 대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세안 관계는 여기 있는 것처럼 꼭 현재 예전 그 문재인 정부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와 관련된 외교 정책, 대외 협력 정책이 계속 중시돼 왔어요. 그러니까 1988년 그다음에 뭐 2002년도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2008년도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정책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다만 이름만 신남방이라는 정책을 이제 좀 특이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썼을 뿐이고요. 특별히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아까 그 우리 같으면 베트남 같은데 중국에 과거에는 중국을 주로 투자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투자비 회수하는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교민들이 한 1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 많이 숫자라고. 그래서 어쨌든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의 교육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최근에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한 20 그 아세안의 그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 교육 수준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표에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되게 힘들다. 인도라는 나라의 특성상 되게 힘든데 어쨌든 인도의 또 잠재적 가치가 엄청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전자 그다음에 이 디지털과 관련된 두뇌를 공급하는 나라이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 IT 산업의 주역들은 다 인도에서 공급한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이 인도도 굉장히 그 잠재력이 높은 나라라서 우리도 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여기는 2010년도부터 2015년, 2017년까지 신남방 정책의 중점적 협력 대상국으로서 계속 노력을 정부가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그 표에 보시다시피 이게 이 세파라고 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을 2010년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도와 경제 협력은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우리와도 계속 그 교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그 인도와 같은 경우는 ODA 사업이라고 공적 개발 원자라고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서 거의 이제 공짜로 지원을 하다시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수출을 하고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그 어쨌든 아세안과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주변에 기존에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중심의 4강 중심의 외교 정책, 4강 중심의 경제 협력 정책에서 아세안과 인도로 새로운 경제 협력, 새로운 외교 협력 지평을 넓히자라는 정책이 적극적인 정책이 신남방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과거부터 해왔던 정책이던 그런 틀로 신남방이나 틀로 묶은 거는 2017년부터 추진해 왔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그거를 비전을 만들었어요. 비전 어떻게 하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보건 협력, 그다음에 문화 협력 같은 것들 중심으로 한 거. 번영은 경제 협력과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 평화 협력은 이제 기후 변화라는 그런 것들을 같은 협력을 같이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신남방적 추진 방향은 뭐 사람 상호이해증주는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번영은 상호회의적 번영, 그다음에 평화는 미래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신뢰도제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이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협력은 인도네시아나 그 이 베트남 같은 경우든 아니면 그를 포함한 아세안이든 인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일 먼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세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역과 관련된 협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이제 홍역을 치렀지만 우리는 방역 시스템도 그렇고 의와 관련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잘 갖춰져 있어서 잘 위기는 넘겼지만 초창기 대응은 특별히 더 잘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양성과 관련된 의료 인력 양성 지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협력, 그다음에 의료기술과 관련된 협력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있는 한국항만물리학교도 정부가 마이스터거라고 정책을 추진해서 일과 그다음에 학업의 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먼저 취업과 관련된 기술을 익히고 필요할 경우 뒤에 다시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고 뒤에 이제 또 필요할 경우 다시 재취업 학교 필요할 경우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돼.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 데 있었어요. 그때 과장으로. 그때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추진을 그 과거에서부터 이제 그 이 일과 학업의 병행 정책을 추진할 때 그거를 마이서거라고 해서 추진한 게 그때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게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근데 그때 그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기구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스터와 관련된 거는 마이스터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또 애정이 특별히 깊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마이스터고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단과해서 독일하고 그 독일 그다음에 또 어디야 저 스위스 같은 경우에 그 직업학교 시스템을 공부를 하러 출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쨌든 지금 현재 학업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리고 뒤에 이제 취업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공부도 하시고 아니면 또 비즈니스 기회가 굉장히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이 물류 분야니까 자기가 여기서 계속 재창업을 하겠다. 새로운 창업을 지식을 경험으로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이 가장 선진화된 데인데도 굉장히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물류 분야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넓고 어쨌든 그런 그 이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 언어 교육과 관련된 그다음에 기술 인력 양성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도 아세안과 인도와 협력을 계속 해왔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문화교류입니다. 우리 저 K-팝이나 이런 그 BTS와 관련 뭐 이렇게 민간 사절단이 더 큰 역할을 하지만 정부도 이와 관련된 문화교류를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으니까 다문화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그 교류 협력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영과 관련된 건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쌍방 교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사실은 부존 자원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고 완성 부가가치를 높여서 해외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고, 첫 번째는 어쨌든 투자. 우리가 그 동남아 지역이 직접 투자를 해서 거기서 공장을 준설하는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이 거기서도 한국의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것들도 마찬가지니까 그와 관련된 무역 투자 촉진에 대한 것들 직접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된 협력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실 에너지를 98%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잖아요. 국내에 이제 에너지 생산하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은 에너지 수입하는데, 물론 이제 석유 같은 경우야 그 중동에서 더 많이 수입하지만 가스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동남아에서 많이 수입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자원 협력도 이 동남아시아와 엄청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물류입니다.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이런 에너지는 주로 파이프라인 산업이라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물류와 조금은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물류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농업과 어업과 관련된 그 수출과 또 이 농촌의 삶의 개선인데, 여러분 농업과 관련된 것들도 사실 물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농산물의 생산, 농산물의 유통, 판매와 관련된 게 다 물류와 관련된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이 일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갖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근무하는 데가 지금 현재는 세종이지만 서울이지만 파견해서 서울이지만 실제 제가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을 건설하는 것을 그런 기술을 인도네시아 수도도 이제 아마 자카르타를 현재 발리섬 쪽으로 옮기려고 하나 봐요. 큰 보르네오 섬 쪽으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컨설트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기술 협력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국내의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그 제조업과 관련된 경기가 좋은 적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소상공인과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좀 나쁜 편이고 현재 나머지 제조업 경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강점을 아세안과 인도와 같이 교류하고 경험을 하는 게 있고, 창업과 관련된 것도 같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은 사실 부침이 심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유통 관련된 물류와 관련된 창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가능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미래 산업 플랫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플랫폼 산업이 뜨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랫폼 산업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저 앱을 통해서 사실 물품을 조달하고 물품을 뭐 이렇게 거래를 다 하는 것처럼 한 개의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와 관련된 경험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 관련된 건 이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세계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가 관련된 건데, 이와 관련된 것, 그래서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것들도 하고 있고, 탄소 감축이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여러분들이 유통과 관련된 물류와 관련된 게 탄소와 관련된 게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그 물류와 관련된 것들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저장을 하고 물건을 하역을 하고 물건을 운반을 하고 배송하는 것들도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물류도 여기 있는 탄소 중립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제 식당에서도 왜 로봇이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전기를 사용하는 거고 4차 산업혁명에 도움도 받을 전기를 사용하는 거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에너지 효율을 조금 이동 거리를 줄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는가와 관련된 거고, 에너지는 전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인 석탄을 많이 쓰지만 석탄은 온실가스 배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탄 사용을 줄이자라는 게 석탄을 사용하는 전기는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자 그래서 그런 운동이 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런 정책들이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것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양 뭐 이렇게 환경 보호라든지 국가 범죄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물류와 이런 것들은 상관없지만 이러한 굵직굵직한 4차 산업혁명 여러분의 일자리와 직접 영향을 미치죠. 이와 관련 기후변화 탄소 감축도 여러분의 일의 행태를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신남방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소개를 했더니 이거는 신남방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걸 추진할 때 특별위원회 만들어요. 대통령직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부처 한 7개 부처 4개 부처 차관 관련 부처들이 당연지 위원이고 민간위원이 돼서 추진단을 만들고 한 28명 정도가 이제 제 밑에서 같이 일을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아마 4월 5월 마지막까지만 존속하고 그 이후로는 아마 이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원래 부처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정책과 관련된 거는 계속 추진이 되었다는 거고 그 추진단이 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보건과 관련된 협력, 문화협력, 그다음에 또 산업협력, 투자협력,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협력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했던 거고요. 이런 것도 민간 협의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제가 해왔던 것들 관련된 것들은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에 졸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고개를 들어서 강의 다 끝났으니까 자 이제 깨세요. 자 여러분 잠깐만 깨세요. 물류는 아까 이제 뭐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여러분 다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시죠. 그 피터 드러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물류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실은 이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미지 분야, 경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암흑대륙에 표현했던 것처럼 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굉장히 좀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큰 틀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큰 틀을 같이 보면서 생활을 하고 같이 보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덜 힘들고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실제로 우리 생활하는 모습은 여러분 모습이나 제 모습은 실제로 큰 사회 틀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생활하잖아요. 그 영화 모던 타임스에 보면 그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에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사람이 계속 나사만 조이는 일을 해서 뭐 보이는 것마다 다 조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트렌드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물류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데 또 굉장히 즐거울 거고 새로운 비전을 갖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마무리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뭐 공무원 생활에서 밑에서도 생활해왔고 뭐 지금 이제 관리자라서 뭐 밑에 뭐 한 50명, 60명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뭐 최소한 20, 30명 같이 있지만은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A급, B급을 나누는 거는 열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정. 제가 이렇게 이제 매니저를 이제 과장 때도 매니저를 하고 뭐 이제 국장 돼서 매니저하고 그러면 열정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의 열정이 사실 향후 일을 하는 데서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 A급, B급 학생을 만들고 일을 할 때도 열정이 A급, B급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지라도 잠깐 또 뭐 이렇게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좌절할 때가 있잖아. 아우 뭐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뭐 너무 기술적이고 뭐 이게 사실 어떻게 쓰일지도 잘 모르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언제나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가장 사실 미개척 분야라는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굉장히 성공할 거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하는데 성공적이고 어떤 활기찬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그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어떤 질문이 좋고요. 질문할 수 있는 질문 하시죠. 저 질문 없으면 제가 거꾸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 여러분 실습으로 저 해외도 가나요? 해외 현장 학습 이런 것도 가나요? 못 가요? 예. 예. 그 제가 저 유통물류과에 있을 때 사무관 때 이제 중국 뭐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은 미국으로 갔었고 파견 해외 파견은 제네바로 갔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이제 그 뭐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 여러분 가능하면 이제 뭐 학교 커리큘럼에 학교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현장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국내에 있는 저는 유통 사무관 때도 그렇고 과장 때도 그렇고 물류 창고도 많이고 학교 그 일반 소비 그 소매점을 운영하는 그 유통회사의 물류 창고도 많이 가봤고 제조업체 물류 창고도 많이 가봤고 그러는데 그 실제로 자기가 일할 곳에 이 어떤 그 일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가장 혁신이 빨리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이제 물류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혁신이 빨리 일어나고 우리보다 사실은 더 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국내에 마찬가지로 해외도 경험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해서 계속 경험하고 계속 보고 계속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류와 관련된 것들을 뇌와 관련된 일이 아까 그 저기 탄소 중립 이런 것들도 다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일자리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사용한 앱 있잖아요. 앱 그것도 플랫폼 경제가 여러분의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을 바꿀 거예요. 그것도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계속 고민을 하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그 로우더를 올리고 로우더를 하고 뭐 시스템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물류 배송을 뭐 효율적으로 그런 것 기술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트렌드와 자기의 일과 이거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새로운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것에만 보지 말고 좀 크게 멀리 좀 모든 것들을 다 연관시켜서 볼 수 있도록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예. 자, 없으면은 또 여러분 또 이 학교는 그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든 대령 그다음에 별 달면 또 교육을 한대요. 근데 그 장군들도 졸아요. 그래서 여기 교장 선생님도 교육 가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교육이라는 게 사실 되게 힘드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 단체로 듣는 것들 한 귀 한 귀 뭐 듣는 게 이게 뭐 지식이 삶에 모두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시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저는 진짜 물류가 저는 비즈니스 감각이 없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지만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감각이 있으면 계속 그런 것을 계속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이제 선배 중에 아까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해 드렸는데 예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이 팔레트 있잖아요. 팔레트 그 로더에 끼우는 팔레트를 이제 표준화했어요. 그래서 그 팔레트 한국 그 표준 협회장도 협회도 만드시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 친구는 삼성전자 협력사에 인데 뭐를 했냐면 그 포장지 있잖아요. 물건의 포장지 박스 있잖아요. 박스. 이렇게 박스 그거를 포장지 그것도 박스를 만드는 종이 그다음에 박스 만드는 그것도 굉장히 큰 건가 봐요. 그런 것들도 그거를 그 친구는 40대 중반에 창업을 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왜 이제
이 물류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포장 물류 이게 되게 시장이 커진 것처럼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뭐 지금 당장에 그게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것은 아니지만 엄청 그 이 저 시장이 크고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걸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좀 공부하시고 계속 고민하시고 하여튼 깨어 있으시기를 하여튼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강연을 초청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산 속에 나무만 보는 어떤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숲과 나무를 그래도 넓게 보면은 여러분들 진로를 설정하는데 그나마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또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오늘 인연을 계기로 또 여러분들이 또 창업을 하거나 또 그런 분야에 가면은 우리 그 선생님의 또 도움을 또 많이 받을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조용히 교실로 이동한 다음에 종이 치면 청소를 하도록 할게요.